우리가 처음 아이들은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어떤 판타지를 가질 수 있었죠. 완전한 환경, 그리고 환경과 자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하고 자기가 환경도 완전했던 이상적인 삶의 세계에 있었는데, 그 이상적인 삶이 어려워질 때, 그러니까 자개적 평정 상태가 깨어져 나갈 때, 자개적 평정 상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항상 원하는 때에 공급되고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 어쩌면 이 상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기의 환경을 이상화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분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상화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점점 이상화를 서서히 포기하게 되면서 변형적 내재화, 그러니까 변형적 내재화를 통해서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 이게 어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과거에 완전했던 환경에서 불편한 환경으로 됐을 때, 최초의 그 자기애적 상태, 1차적 자기의 상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이들로서는 최초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대상에게 힘을 실어서 완전함이 대상에게 있다. 그래서 완전한 대상과 자기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 어떤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죠. 그런데 이상화했던 부모를 실제 삶에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위니카식으로 얘기하면 모성몰두라는 개념이 있죠. 머터널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는 기능의 일부가 쇠퇴하면서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 아이의 욕구를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의 어떤 면에서 아이의 이고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보조 이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아직은 자기 셀프가 자기를 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아이의 이고가 아직 이고 사이클러식으로 얘기하면 이고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코어식으로 얘기하면 응집력 있는 셀프가 아직 없는 상태일 때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대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해도 어머니의 어떠면 자기를 바라봐주고 항상 돌봐주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 인격을 통합해낸다. 자기 셀프나 이고가 아직은 없는데, 하루에 종일 이런저런 일을 얘기했던 거 애들이 조금 말을 할 때 되면 엄마 앞에 모든 얘기를 하루 종일 있었던 걸 얘기를 하죠. 제잘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이걸 통합할 능력은 없으니까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나가 놀 수 있는데, 이걸 아이가 경험한 것을 통합해주는 능력, 그 기능을 엄마가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자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엄마가 또 바빠졌어요. 갑자기 엄마가 직장에 가야 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고 점점 더 일이 바빠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다 당초에 처음 했던 완전한 보호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엄마의 이미지가 조금씩 깨져나가는데, 이때 트라우마틱하게 이게 경험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갑작스럽게 엄마가 1개월 동안 해외여행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1개월 떠났다.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아이가 외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몇 시간씩 비우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가 반갑게 안아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는 엄마가 없는 동안에 엄마가 해줬던 기능을 자기가 조금씩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변형적 내재화가 된다는 건 심리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었던 그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구조가 발생한다. 그 심리적 구조가 생겨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들을 조금씩 얻게 되는 거죠. 엄마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생겨나는데 아까 얘기처럼 엄마가 외상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아이는 그 트라우마틱한 상황에서는 아이가 더 이상 내재적 변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억압돼 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기대서는 될 일이 아니죠. 엄마는 아이들은 엄마가 아이들이 몇 개월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정한 시간 내에 엄마가 돌아올 때는 아이들이 상처가 없는데 일정한 시간을 지나버리면 아이는 새로 엄마를 만났지만 그건 타임으로 만난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버리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사라져버린 경험, 상실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기능을 획득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때 아이가 과거의 완전함이 깨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마나 이런 대상을 이상화함으로써 자기가 보호받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하나니까 대상과 자기가 하나이니까 엄마를 이상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를 과대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 이상화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힘센 사람이다.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거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이걸 통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대 자기를 자기가 굉장히 힘세고 가장 뛰어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과대 자기가 있을 때 부모가 이걸 잘 수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모가 이 과대 자기를 잘 수용해 주면 이러한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게 점차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변모해 간다는 얘기죠. 과대 자기가 아니라 중요한 셀프 이스팀이나 나중에는 앰비션이나 그리고 건강함과 동시에 자기가 추구하는 일을 자기 목표를 세워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이런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변모해 가는데 이 변모 과정이 안전하게 일어나야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는데 이 성숙 과정에서 아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죠.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체가 점차적인 트라우마틱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이 조금씩 깨져나가면서 자기 변형적 내재화가 변형적 내재화를 통해서 심리 구조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과대 자기가 있을 때 과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환경이 필요하죠. 여기서 거울 전이가 나오는 거죠. 이 거울 전이를 통해서 아이의 건강한 자기애가 잘 수용돼서 유아적에 가졌던 이 과대 자기가 점차 순화되면서 건강한 모습의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따라서 이 발달 과정에서 자개적 발달 과정에서 데미지가 일어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자개적 성격 장애나 자개적 행동 장애로 증상을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이분들이 임상에 왔을 때 전이가 일어나 임상과하고 관계에서 아까 이상화전이를 발달시키는 것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치료실이나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를 이상화하는 거죠. 근데 이 이상화 전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랜디오스 셀프, 과대자기가 드러나는 이 과대자기가 임상에서는 드러나는 게 이게 거울전이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거울전이 그리고 과대자기가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그게 임상에서는 거울전인데 이 거울전이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죠. 이번에 거짓말하기 진짜 거짓말 환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분화를 해보면 과대자기로부터 오는 압력에서 유래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거짓말을 어떤 위대한 성취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고 두 번째는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욕구로부터 오는 압력에서 유래한 것일 때 위대한 성취나 재산, 지식,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지도자의 위치, 부모 원상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의 덕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석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초자와의 구조적인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아동기에 이상화 부모 원상의 외상적 상실을 경험해서 초자아가 충분하게 이상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결함의 모습으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능한 원초적 대상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기 증상의 1, 2번의 이런 거짓말들은 환상으로 변하고 야심적인 계획이나 멋진 이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분석이 성공적이라면 합리적인 행동 양식과 목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과대자기의 치료적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분석 과정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치료적 퇴행이 이끌어낸 병리적 심리 구조의 특정한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대자기의 확정을 통한 융합. 분석가를 과대자기의 확정으로 경험하고 분석가에게 과대적 과시적 요소를 투사하기 때문에 분석가를 자기애적 갈등, 긴장, 방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러한 분석가와 환자와의 이러한 관계를 1차적인 동일성의 관계 또는 융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환자는 분석가를 자기 일부로 경험하기 때문에 분석가에 대한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석가는 이러한 관계를 억압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환자의 행동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과대자기를 세 개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이라고 하고 둘째를 제2자전이 또는 쌍둥이 전이 그리고 세 번째 좁은 의미의 거울전인데 우선 첫 번째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게 심바이오시스 경험, 공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점차 임상에서 드러날 때는 치료자와 자기가 점차 분리된 대상이 아니고 하나인 것으로 정서적으로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코웃은 이걸 표현을 할 때 환자가 분석가를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기 때문에 분석가에 대한 통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기의 과대자기를
내담자에게 투사해서 내담자까지를 합친 전체가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대 자기가 상담자까지를 합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된 자기를 경험한다는 얘기. 심바이오시스를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봐요. 우선 내담자가 왔을 때 여기 코우시 얘기하는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대자기가 확장돼서 분석가까지를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하는데, 이 발달심리 쪽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양면에서 볼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자기가 어머니의 일부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심바이오시스라고, 공생이라고 하거나 여기서 융합이라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의 인격체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부분이 만나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임상에서는 치료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담자가 느낄 때 상담자가 자기하고 한 몸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자기의 일부로 느낀다. 그 남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 나오는 얘기, 우리가 남이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죠. 근데 누가 우리가 남이가 있을 때 남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껴요? 거북스럽게 느끼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인 것을 알아야 어른인데, 우리가 남이가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유아적인 퇴행을 유도하는 발언이에요.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식들을 이런 데 활용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죠. 우리가 남이가인데 사실은 정말 남 중에 가장 남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먼 남인데 마치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이게 내담자가 상담자에 왔을 때 불안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너무 엎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내담자 입장에서, 그죠, 아이가 우리의 치료 모델들은 대부분 모암 혹은 모자 마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 딸 이 관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심리적인 발달 과정, 그런 모델이 치료 모델이에요. 요즘 대부분. 그래서 이 발달 심리를 자꾸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마들이 우리가 내담자를 돌보는 어떤 그 기본적인 관계가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관계, 거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발달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에 오면 이 상담 속에서 과거에 미진했던 발달 과정을 여기서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자기가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 퇴행이 일어나야 치료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퇴행이 어쩌면 건강하지 못하게 퇴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적당한 퇴행이 일어나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퇴행이죠. 멀쩡한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임상에서는 성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 성인들이 치료 세션에서는
유아적인 정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머니하고 자기 간에 느꼈던 정서를 상담자에게 느낀다는, 이게 자기애적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전이를 프로이드는 전이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에게 느꼈던 정서가 B로 옮겨가는 것을 프로이드가 임상적 전이의 개념으로 쓴 거죠. 과거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가 여기서는 분석가나 상담자에게 가는 것을 전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은, 자기애적 환자들은 어때요? 이 정서 자체가 과거에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정서를 상담자에게 전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본다면 이 정서는 독립된 자기의 정서나 상대방의 정서, 분리되어 있는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서가 따로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서인지 어머니의 정서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정서가 우리에게, 분석가에게 전이 된다고 하는 개념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이가 이렇게 독립된 인격에 느꼈던 그 정서를 분석가에게 다시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해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옮겨오는 정서 자체가 떡이 되어 있는 정서이니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이 떡이 된 정서를 가지고는 어떻게 치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이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독립된 대상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디언들이 봐서 그분들도 다 임상을 하는데 아무 정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데, 임상에서 해석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이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전이가 일어난다고 치죠. 여기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거울전이보다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프리에다파론 환자, 코웃은 나중에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코웃은 좀 건강한 사람 중심이었죠. 치료에서는. 코웃이 봤던 건 자기애적 성격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봤는데, 정말 힘든 분들은 사이카티카나 보드라인 환자를 다루는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 첫 번째 과대자기를 통한 융합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왜냐하면 이 융합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분리개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공생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쌍둥이 전이로 옮겨가고 그 뒤에 대상 전이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것은 먼저 이 코웃이 얘기하는 과대자기의 확장을 통한 융합이라고 하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게 자기애적 전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이, 그래서 심바이오시스를 이루는 어떤 자기애적 전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게 자기애적 전이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건 치료를 통해서 점차 공생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코웃은 이제 이쪽에서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현대정신은 임상적으로는 처음에 와서 바로 이렇게 끈끈한 공생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한 조이닝과 미러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이 공생관계가, 심리적인 공생관계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충분한 공생관계가 일어날 때만, 내담자가 충분히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 환자들은 많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성이 충분히 표현되면서 점차 분리개별화를 할 수 있을 힘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쌍둥이 전이까지는 현대정신분석에서 주로 보는 과대자기예요. 그리고 전이, 자기애적 전이고, 세 번째 여기
조금 이따 발제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는 어느 정도 대상 전이에 가까운 거죠. 분리 개별화가 된 상태에서 느끼는 정서들이에요.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는. 그래, 너와 내가 남인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내담자가 상담자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 충분히 공감을 해줄 때만 중요하게 느낀다. 그 이외에는 거의 무시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대상전이게 하지만 선별적으로 자기가 이 분석가나 이런 자기의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지. 이때는 자객적 전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 현대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미 대상전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전이는 쌍둥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담자가 분석가를 볼 때 자기의 일부로 느끼거나 자기가 엄마의 일부로 느끼거나,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온전히 자기의 일부로 느끼거나 자기가 상담자의 일부가 느끼거나 온전히 하나라고 느끼는, 합체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고 어떤 함입되어 있는, 인코퍼레이션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느끼다가 조금 이게 치료 진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게 완전히 한 몸은 아니지만 나하고 비슷하다 하고 느끼는,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자객적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 대상이 자기하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나하고 또 생각이나 정서가 같은 정서라고 느끼는 이 쌍둥이 전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어떤 면에서 현대정신분석으로 보면 아직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단계로서 자객적 전이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코웃이 봤던 환자들은 이런 아주 심한 환자들이 아니고, 여기서 아주 심하지 않다는 것은 보더라인이나 사이코틱한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웃은 이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를 가장 중요한 거울 전이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임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전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적으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잘 깨쳐야 돼요. 그런데 이 과대자기 확정을 통한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함입전이라고 할까요? 융합전이라고 하는, 융합전이가 일어나는 게 심바이오시스를 이루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쩌면 이번에 우리 ICP의 학생들 케이스 발표할 때 여러분 꼭 오세요. 거기에 보면 이 과정을 몇 년씩 해서 겨우 공생관계에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는 융합 단계가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사이코틱한 사람들은 상담자하고 이런 융합 관계를 충분히 안전하게 느끼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자기 어그레션이나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가는데, 분리 개별화까지 지금 쌍둥이 전이까지 가기 이전 단계가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5년, 7년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인내롭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특히 이 자객적 전이를 깊이 이해한 현대 정신분석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실제 치료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몇 년씩 견뎌낸다는 것은 보통 상담자들이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자기 분석받고 그리고 계속적인 슈퍼비전 아니고는 이런 환자들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는 정서가, 이 공생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든 정서가 우리에게 다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선 이 역전이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공생관계에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한편에서 보면 이상화전이죠. 그렇지만 또 이상화전에서 온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거대작이죠. 여기서 코웃이 봤던 건 과대자기 쪽에서 이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대자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사실은 분리하는 것 자체가 아티피셜한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분리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를 융합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치료자 상담자를 융합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상담자를 믿고 싶은 거죠. 상담자를 이상화하고 있다는, 이상화해서 머지가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나이스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과대자기가 점점 커져서 분석가를 자기의 일부로 어떤 융합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이걸 과대자기에서 나온 게 거울전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과대자기 쪽에 아까 얘기 들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6년, 7년 이 과정을 가는데 융합의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료자가 얼마나 힘이 드냐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자기의 일부로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상담자가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걸 허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모습, 자기의 거대자기를 그대로 수용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대자기에서 그대로 수용해주고 자기의 몸의 일부로서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독립된 정서를 가지거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이걸 허용할 수 없고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치료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항상 숨도 못 쉴 만큼 이분들에게 통제당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만큼 이 과정이 힘드는데 이분들의 과대자기 확장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다는, 어쩌면 이분들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수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걸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번에 제2자아전이 또는 쌍둥이전이 과대자기가 다소 덜 원초적으로 활성화된 형태에서 자기애적으로 리비도가 집중된 대상은 과대자기처럼 되거나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분석가를 자기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분석가의 심리 구조와 환자 자신의 심리 구조가 같거나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3번 좁은 의미의 거울전이 과대자기를 치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전이에서 분석가를 독립된 사람으로 경험을 하는 것. 환자는 치료적으로 활성화된 과대자기에서 생성된 욕구의 틀 속에서만 분석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만 분석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과대자기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치료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으로서 분석가는 환자의 자기애적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초대될 때만 중요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번 아이를 기뻐하는 어머니의 반응은 시기적절한 과정에 따라서 자체성애에서 자기애로 발달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파편화된 자기의 단계에서 응집적인 자기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간의 응집성과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신체적, 정신적 합일체로서의 자기애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정신과 신체 기능이 통합되지 않는 상태의 경험은 응집적 자기 단계보다 먼저 일어나는데 초기 발달 단계에서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의 응집성이 확고하게 형성된 후에도 각각의 정신활동이나 신체 각 부분과 그 기능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지속이 되는데 신체의 부분과 그 기능들이 확고하게 형성된 전체적인 자기에 속해 있음을 또 파편화의 위험이 없음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현실 감각은 응집성의 표현으로 자기애적 리비도의 확고한 집중에 기인하고 주관적인 행복의 느낌과 자아 기능의 개선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경험의 응집성이 강해질 때 직무 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 하겠습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 대한 리비도 집중의 변동은 자기애적 전이의 상태와 관련이 있고
과대자기가 전이에서 활성화되는 세 가지 유형은 그 앞장의 과대자기의 세 가지 발달 단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대자기의 형태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그 과대자기 특정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과대자기의 모든 증상을 엄격한 의미의 또는 좁은 의미의 거울 전이로 언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이를 통해서 응집적이고 튼튼한 자기적 대상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과대자기의 활성화에 의해서 형성된 유사 전이 상황에서 환자는 극복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치료적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분석가는 그 극복 과정에서 치료적 완충물의 역할과 낯설게 느껴지는 자기애적 환상 충동을 점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 밑에 과대자기의 치료적 활성화의 세 가지 유형은 상이한 심리 구조 발달 단계와 일치하고 다른 임상적 증상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나 역동적인 임상적 결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발제를 하셨는데 여기서 본인이 느낀 거 잠깐 이 발제 과정에서 본인이 성찰한 내용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거울 전이 과대자기 이 부분은 그 일각에서 보면 그 청소년들 중에서 특히 뭐 남자 청소년 이런 아이들 중에서 정치적 공부를 안 하고 또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이 세상에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자존감도 낮고 그렇게 얘가 본인이 잘하는 것은 게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얘는 그런 그 과대자기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쪽으로 연결되어 그래요. 셀프 이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상에서 이걸 도우려면 아이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임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 긍정을 해주고 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치료자가 같이 만나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아이들은 또 치료에 안 오려고 하니까 왜 치료에 안 오려고 할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 자기 의지로기보다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가라 해서 오는 건데 치료자가 아마 자기와 이렇게 통합관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공감받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는 항상 자기가 공감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이스템에 문제가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잘났다고 하면 좀 나은데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이죠. 자기가 과대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과대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의 불안함이죠. 자기의 못남을 너무도 처절하게 알고 있어서 그걸 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은 쉽지 않지만 이 청소년이 나한테 왔을 때 자기가 아무도 자기 잘났다고 해주지 않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칭찬할 게 있으면 잘 칭찬해주고 이 아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거울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람 판타지 속에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 자기가 아직 해결이 안 있는 거죠. 과대 자기가 건강하게 이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보통 이 과대 자기나 이상화 부모 원상 같은 게 외상을 입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억압돼 있거나 분열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만약에 이 거울전이나 이상화 전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치료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자기가 갖고 싶었던 대상을 만나서 안전해서 자기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데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선생님이 내 안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기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 조금씩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상담자가 자기를 충분히 안아주고 받아주고 모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저항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원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예가 제 경험된 사례가 있는데, 예. 그 게임 중독, 정말 심한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남자아이였고,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가정 중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고, 어머니의 재혼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하셔서 그 가정을 굉장히 잘 꾸리려는 욕구가 강하셨고, 이 아이는 외할머니에게서 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는 인생이 게임이에요. 모든 게 다 게임이에요. 밥도 게임 앞에서 먹어야 되고, 못하게 하면 엄청 난동을 부리는 폭력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 받으면서 구석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게임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라. 그 게임이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니 같이 그 게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게임 안에 어떤 환상이 있는지 같이 경험해보라고 했는데, 그 게임에 LOL이 있어요. 롤이라고 엄청 그 서버가 한번 다운되면 대한민국의 검색어 1위로 뜨는 그 엄청난 게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넌 뭐가 제일 좋으냐, 어떤 캐릭터가 넌 제일 끌리냐, 어떤 애를 제일 많이 키워놨냐 이러면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같이 얘가 되게 가치 없다고 막 하지 말라고만 이제 들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고, 안 오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왔어요. 와, 보죠. 네,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처음이니까 얘가 이제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선생님이 이 게임이 좋대, 해보고 싶대,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막 이렇게 진전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한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 자체 이렇게 되게 너무 깊은 곳에 자기가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게임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공감해주려고 해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너무 프레자일한, 금방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취약한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에서 경험했던 기억나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처음 이분하고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현대정신분석적인 부분이 아주 잘하신 거죠. 일단 이분들이 안전해야 되고 자기가 존중받고 공감받는 환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람들은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를 피해서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또 무서워서 상담실에 갔더니 상담실에서 또 누구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왔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는 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더 나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교훈적으로 나오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레벨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도 우리 어려운 대상하고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쉽게 뭔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한일 간의 문제 비슷한 상황이 됐다고 할 때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당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만 상대방도 나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는 형편없다고 하지만 아이에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태도, 이 아이에게 주는 모든 내가 이 사람의 환경으로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아이가 느낄 때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 자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상대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항상 저항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게임 때문에 부모님부터 얼마나 시달렸는데 그 게임은 어떤 거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는 게 아무도 아마 물어봐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그 게임에 매료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 게임을 하면서 이 아이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건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초기의 저항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케이스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게임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막 게임을 나름 공부도 하고 해서 걔랑 대화가 좀 통하게 했는데, 일단 제가 그런 게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미가 별로 없고, 문제는 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별로 재미가 없고, 이게 조금 설명이 아주 쉬운 부분에 설명해 주는데 알아듣는데 이게 조금 길게 가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럼 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 상대방의 내담자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심자인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설명을 잘 못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이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간인데 너무 시리어스하게 너무 좋은 학생이 되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 이걸 꼭 내가 배워야 내가 배우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니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플레이 테라피, 아이들이 노는 것에 아이가 노는 것을 내가 꼭 그 아이하고 꼭 그 패턴으로서 내가 이겨야 되고 이걸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 그 플레이 하는 것 속에서 이 아이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고 어떤 상징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엑스퍼트가 되지 않고 이 아이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내 좌절은 내가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먼저 좌절이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일단 그게 정말 아까 말씀처럼 제 입장에서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즐거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서 모성몰두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모성몰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얘가 뭘 어떻게 해도 내가 행복하게 느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 지점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 플레이하는 얘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플레이를
자기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좀 이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쁘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내 탓이 아니고 얘가 주는 어떤 역전이죠. 그래서 얘 하는 행동이 항상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아이 같은 어떤 정서를 주는 패턴이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죠. 누구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얘는 듣는 사람이 거북한 방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전을 못 견뎌내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재미있어가지고 어떤 재밌게 설명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얘가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담아내기 어려운 정서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시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이야. 그런데 그 아이돌하고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그 게임을 공부해. 그럼 엄청 그 게임에 몰두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재밌게 막 그렇죠?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 사람 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아이도 똑같았어요. 너무 삐뚤어져 있고 양모고 애처럼 멍하고 그 모성 몰두가 일어나서 참 힘든 구조의 느낌들을 주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에 공부하는 것이 재밌지도 않고 그렇게 막 엄청 흥이 나지도 않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담사가 되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정말 7수, 8수, 9수까지는 내다볼 수 있게 그런 어떤 장착된 것들이 많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케이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너무 그 시간을 오래 지낸 친구였고 저도 슈퍼비전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너무 저도 날 것이고 저의 공격성도 없지 않고 있는데 그 친구 것들이 막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 인물감 때문에 그 오래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애를 쓰시고 많이 도와준 케이스예요. 근데 한 번에 쉽게 짧은 기간에 분을 도울 수는 없죠.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까 그 과정이 너무 재미없고 힘들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다 외우고 다 하냐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게 재밌구나. 나는 별로 몰라서 그러는지 영 재미가 안 느껴진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거를 반응해주면 어땠을까. 그래 거울 연의를 일어날 수 있도록 얘를 칭찬해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되니? 라고 아이를 칭찬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이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공생적인 그런 단계에서도 치료 안 하겠다. 어렵다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이런 환자들을 그리고 부모하고 대상과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분석 치료가 안 된다고 봤던 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도 의도하지는 않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같이 그냥 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떡이 돼야 돼요. 떡이 돼야 되는데 그걸 떡이 되면서도 분석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입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의 정서에 같이 충분하게 공감해 주어서 이 융합적인 정서를 내가 안을 수 있어야 컨테이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어느 수업에서인가 들은 것 같은데 관찰자적인 그게 가동이 수련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너무 액티브하게 되면 사실은 공감적인 자리를 놓쳐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임상에서는 그게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려운 분들하고 하다 보면 공감적인 입장이 간다는 건 좋은데 보통 공감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 일어나죠. 동일시를 하는데 과대하게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큰 어려움이 생겨요. 슈퍼비전 속에서. 그러니까 환자보다 더 환자다운 상담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나친 동일시가 일어나면 환자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힘든 환자의 정서보다 어쩌면 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그 환자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이가 아파하는데 엄마가 더 아파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둘이 다 물에 빠져버린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애널라이징 어떤 이고가 있어야 되는 애널라이징 이고가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시하고 있는 자기만 있고 분석가로서의 자기가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때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내담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어떤 분석이나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전이 저항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진전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좀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를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그거를 그 같은 사례를 같은 복지관에 있는 놀이치료 선생님이 한 주에 한 번 만나고 저는 미술치료로 한 주에 한 번을 만났어요. 근데 놀이치료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같이 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혼자 집에 가는 게 길 건너서 뭐 한 10분 정도 가면 되는데 혼자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여자애로서 굉장히 이거는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데리러 오시라고 보호자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애를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어떤 관점이었냐면 얘는 막 되게 막 의존하려고 해서 오히려 야 지금 나도 저기 깜깜하지도 않고 너 혼자 가야지 이런 태도를 계속 봤거든요. 그렇죠. 계속 얘는 끝나도 계속 보호자 오라고 막 전화를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된다는 둥 어째야 된다는 둥 막 그러면서 안 가서 너 집에 가야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놀이처럼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나의 그 뜨악한 반응을 보면서 뭔가 본인이 또 이렇게 느껴진 게 있었는지 제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통찰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여도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치료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 사례에서도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면 아이가 약하지만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즘 실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이가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부모가 보기에는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그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기 때 얘가 이걸 못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이면 이거 지금 다 잘 할 수 있는데 너는 이거 못하지. 그래 이건 하면서 항상 태도가 얘가 어느 시점에서 잘 못하던 것을 항상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얘의 취약한 것이 너무 크게 부각돼서 얘한테는 이렇게 이걸 보호해줘야 돼서 지나치게 과보하는 엄마처럼 돼버리면 코웃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최적의 좌절이 일어나야 심리 구조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지나친 과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심리 구조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환자는 더욱더 지금 악화된 상태로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